네, 안녕하십니까. 박연아 원장의 한의학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봄철이 되면 증상이 더욱 심해지는 비염에 대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원장님, 네, 비염, 코에 염증이 네, 있다죠. 네, 한의학에서는 네. 어떤 때 비염이라고 하면 염증이 있으면 무조건 비염입니까? 코에 질문이 좀 예전에는 이상했죠? 염증이 있으면 이제 나타나는 증상들이 예, 대표적인 게 코 막힘 네, 또는 콧물 이런 것들인데 염증이 생김으로 인해서 콧물이 자극을 받으니까 콧물이 나올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 콧물이 나와서 다시 붓게 되고 이런 음흠. 것들이 겹치게 되면 코 막힘이 생기게 되고 네, 또 요즘 이 시기에 제일 많은 비염의 종류가 음흠. 알레르기성 비염이지 않습니까? 네, 알레르기성 비염은 이런 비염의 증상이 알레르기와 겹쳐가지고 일어나는 반응인데 그럴 때에는 콧물, 코막힘뿐만이 아니라 네, 재채기와 가려움 이것까지 동반이 되고요. 재채기가 그냥 단순하게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표현할 때 발작적인 재채기라고 표현합니다. 예, 여러 번 이제 수차례 하게 되고 심한 분들인 경우에 아주 심한 분들은 아예 꽉 끼시오 한 박스를 거의 대부분을 그 오전 내내 다 쓸 다 정도로. 써버린다는 정도로 심하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원인이 알레르기성 비염의 경우에는 네. 뭐 본인이 어떤 물질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지 뭐 어렵겠지만 찾아낼 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맞습니다. 뭐 꽃가루라든지 아니면 뭐 찬 공기, 뭐 나쁜 공기, 뭐 네. 이런 걸 수 있고. 알레르기라는 것은 과민 반응을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조그만 것이 약간의 반응을 일으킨다면 조그만 것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만큼 반응을 하게 되면 그것을 알레르기라고 볼 수 있죠. 네. 그것의 원인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아요. 꽃가루라는 것이 사실은 그게 알레르기의 100% 원인이라면 시골에 더 많아야 되는데 네. 도시에 더 많다는 아,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꽃가루 알러지라는 것이 실제로 꽃가루에 반응하는 건지 음흠. 미세먼지나 뭐 그런 곳에 반응하는 건지도 사실 살펴봐야 되는데 네. 똑같이 미세먼지에 반응한다고 칩시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반응이 덜한데 덜한데. 나는 더하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뭘까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알레르기의 치료 방법이 면역에 해당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기 돼지고기에 반응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피부에 드러나면 두드러기가 되고 네. 내 코에 반응을 하면 비염이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꽃가루든 환경 또 좀 전에 말씀하신 온도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알레르기성이 아니고 네. 그냥 신체적인 증상으로 비염을 가진 경우에는 네. 어때서 생기는 증상으로 보세요? 일단은 감기 때문에 먼저 생기죠. 예. 감기 때 초기 비염 상태는 감기에 의해서 이제 콧물이 날 때를 비염이라 그러고 이것이 일주일 이상, 보통 한 2, 3주 이상 이렇게 지속되게 되면 만성 비염으로 예. 분류를 하고요. 그다음 코 속이 붓게 되면 비후성 비염이라고 부르고 여러 가지 비염의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 급성 비염일 경우에는 감기 치료와 동일하기 때문에 며칠이면 낫게 되고요. 예. 코 상태가 한 달 이상 심지어 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생기면서 계절마다 생기고 네. 또 심한 분들은 거의 1년 내내 감기를 달고 있는 듯한 코를 훌쩍거리고 콧물이 자꾸 나고 가려움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무한 반복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은 빨리 고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봄이 시작되면서 증상이 심해지는 사람도 있지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증상이 더 심해졌다가 조금 가라앉았다가 반복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네네. 얘기시군요. 알레르기 반응이라는 게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변화거든요. 네. 특히 온도의 변화에 민감한데 겨울에서 봄이 넘어갈 때, 봄에서 여름 넘어갈 때,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 특히 요즘은 봄철에는 예전에 굉장히 많아서 대부분의 알레르기 증상을 꽃가루 알레르기로 규정했죠. 예, 그런가 애매한 보다 이렇게. 잘 흩날리는 그 아름다운 꽃가루에게 뒤집어 씌웠죠. 근데 요즘은 여름에서 가을로 네. 넘어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 이유가 여름철에 우리가 따뜻하게 지내야 되는데 굉장히 에어컨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온도 변화에 우리가 적응을 그만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처럼 전통적으로 겨울에서 봄 넘어갈 때 이제 추웠다가 따뜻해지니까 반응이 격하게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봄에서 여름 넘어갈 때도 조금 불안은 하지만 네. 그나마 따뜻한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넘어가니까 괜찮은 편이지만 네.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 또 심해지고 가을에서 겨울에는 원래 비염의 계절이니까 네. 그때 또 심해서 거의 대부분 또 요즘 여름에는 냉방병이라고 해서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따지면 거의 1년 내내 달고 사는 것과 비슷한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변화에 민감하다. 그러면 이제 비염을 저희가 지금 비염이 뭔가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종류가 좀 나뉘는데요. 네네.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고 뭐 감기 같은 증상으로 오는 비염이 있고 네. 또 어떤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까? 비염의 종류 중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네. 형태적인 비염이라든지 네. 아니면 증상적으로 비염을 나눌 수 있는데 비염의 증상들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많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재채기로 나타나지만 네. 어떤 사람은 콧물로 나타나고 사실 나한테 나타난 증상이 중요하지 다른 네. 비염의 분류가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증상들로 내가 콧물이 많은지 가려움이 더 생기는지 재채기가 생기는지 코막힘이 생기는지 이런 것들로 비염 자체를 조금 구분해서 의사와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도 한의학에서는 뭐 간도 눈의 상태와 함께해서 간계로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코의 상태도 그 주변 기관이나 네. 그 상태에 연결되어 있는 기관하고 함께 보나요? 1차적으로 코는 오장육부 중에서 폐와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폐가 우리가 호흡기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코가 폐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한약으로 볼 때는 이 사람 얼굴을 이렇게 옆면에서 봤을 때 네. 코가 제일 높은 부분이 있잖아요. 아,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옆으로 해서 코 속 기관 사진이 있던데요. 예. 네. 예. 이렇게 들어가서 네네. 네. 이거 다음 사진 볼까요? 이 사진을 설명하는 것은 네. 코의 비관과 그 입 속이나 이런 것도 연결되어 네. 있다는 거고요. 예. 코 옆에는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어떤 동굴처럼 저런 식으로 생겨져 있습니다. 네네네.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예, 부비동. 예,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저런 부비동까지 감염이 일어나면 나중에 충동증으로 발전하게 되겠죠. 네. 비염일 때는 저 부분까지 좀 깨끗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예.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폐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네네. 예. 사람의 옆면으로 볼 때 그 오장육부 중에서 폐가 제일 높은 곳에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높은 곳끼리 어떻게 상응한다고 보시면 되고 또 코가 우리 몸의 중앙에 있지 않습니까? 중앙에 있다 보니까 오장육부 중에서 제일 중앙에서 모든 장기들을 컨트롤하는 장기가 비위입니다. 네. 그래서 비위장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기관이 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좀 전에 이제 부비동하고 축농증 말씀하셨는데 네. 부비동의 염증이나 축농증도 비염하고 같은 그 계통의 질환으로 보시는 건가요? 네, 이제 한의학에서는 비염의 증상을 비구, 비색, 다시 말해서 콧물 구자, 막힐 색자를 써서 코가 콧물이 흐르거나 네. 코 막힘 일대까지를 비염이라고 요즘 현대 질환에서는 분류를 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비연이라고 해서 그 초록색의 끈적한 농이 나올 때를 비연증이라고 해서 조금 틀리게 봅니다. 네. 그래서 이때를 현대적인 병명으로는 축농증이라고 축농증. 구분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축농증의 아주 큰 특징은 당연히 코가 막혀 있는 거고요. 콧물의 상태가 맑은 콧물이 아니라 굉장히 처음에 노랗다가 나중에는 연두빛을 돌다가 심지어 여기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도 생깁니다. 네. 그 정도까지 되었을 텐데 실제적으로 확진은 부비동 자체에 염증이 있어서 꽉 차 있는 것을 보고서 확진하기 때문에 엑스레이라든지 아니면 CT 정도를 촬영하셔가지고 확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콧물도 안 나고 재채기도 안 나는데 코가 답답하고 코 속이 뻑뻑하고 네. 뭐 코가 붓고 이런 것도 다 비염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비염이죠. 헐구.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어디에서 어느 정도의 염증 정도인지는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계절 중에서 봄철이 제일 심한가요? 어떻습니까? 봄철과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요즘은 가을철에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봄, 가을에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1차적으로 이 면역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게 만들까? 네. 단순한 급성 비염 같은 경우에는 감기 치료와 동일하기 때문에 감기약만 잘 복용하셔도 여기서 감기약이라는 것은 제가 말하는 감기약은 한약으로 만든 감기약이죠. 예. 예를 들면 이제 갈근, 칡 같은 경우, 그다음에 마황이라고 부르는 조금 센 약재가 있습니다. 마황은 그 다이어트 할 때도 많이 쓰지만 감기 치료에 굉장히 주된 약재입니다. 그다음에 계피, 생강 뭐 이런 약재들이 우리 몸의 모공을 열어주고 그다음에 온도 조절을 하는 감기약 종류고 그다음에 조금 더 깊은 감기로 들어가게 되면 시호라든지 이런 약재들을 쓰게 되고 위장에 열이 있게 되면 진피라든지 위장에 열을 조금 쳐내는 이런 약재들을 쓰게 됩니다. 네. 특히 인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감기가 생기게 되면 몸의 온도가 오르잖아요. 네. 이 온도가 오르는 이유 자체가 내 몸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 내 몸에서 온도를 올리는 거예요. 이때
해열하는 약재들, 뭐 양방의 해열제나 네. 한방에서도 황년이나 황금이나 이런 약재들을 쓰게 되면 온도가 훅 찍게 되는데 네. 이런 약재들을 자꾸 쓰면은 오히려 내 몸의 면역이 조금 떨어지게 되겠죠. 아. 차라리 인삼이나 황기, 좀 전에 말씀드린 육계, 마황 이런 약재들을 쓰게 되면 내 몸의 온도가 바이러스를 이기는 온도보다 조금 더 높게 되어서 순간적으로 바이러스가 죽게 되면 같이 몸 체온 자체가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이용하는 감기 치료가 선행돼야 될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이것들이 발전하고 내 몸에 그 알레르기 증상이 생겼다는 것은 이미 면역이 많이 깨졌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몸의 면역의 70%가 장에서 나오거든요. 아, 예. 장 안에 있는 면역세포나 장 점막에 있는 어떤 세포들에 의해 가지고 면역이 생기고 꼭 그런 세포들 얘기하지 않더라도 사실 먹은 음식물이 장에서 흡수돼야지 내 몸에서 에너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흡수되는 경로가 사실 장이죠. 예. 장에서 모든 면역이 생긴다고 보시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면역처가 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장 건강을 살리는 것이 이 알레르기를 치료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알레르기성 비염일 때는 코만을 볼 것이 아니다. 내 몸의 면역 체계가 어디서 깨졌는지를 먼저 보자. 그 중에서 면역의 가장 큰 부분인 장, 그 다음에 내 몸의 피로를 관장하는 폐, 그리고 신장, 그리고 간 이런 부분들 중에서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그 다음에 코의 문제인 폐와 비장. 네. 이렇게 되면 심장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장기가 걸리죠. 그래서 이 부분들 중에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판별을 해서 먼저 1차적으로 해독이라는 치료를 먼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의 장기가 일시적으로 살아나게 되고 이때 영양분을 보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한약 치료를 하게 되면 면역 치료까지 함께 하게 할 수 있겠다고 보시면 되고 부차적으로 코 속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치료제들이 한의학에서 요즘 많이 개발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세척한다던가 뭐 그런 건가 보죠. 예. 대표적인 게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린다면 예전에는 생리식염수로 많이 했는데요. 폐하를 좀 생리식염수 말고 소금물로 하시던 분들은 폐하를 좀 못 맞춰가지고 오히려 코에 자극을 주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한약을 증류시켜서 만든 그런 세척액으로 코 속 중간중간 아까 그 사진으로 보셨던 부비동 자체를 좀 깨끗하게 씻어내고요. 그 다음에 연고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고를 발라준다든지 연고에는 요즘 그 한약재들을 섞어서 만든 연고도 있고 여기에다 아로마를 좀 섞어 쓰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좋고요. 그 다음에 코를 뿌리는 스프레이 같은 제제도 있고요. 코에 넣는 알약도 있고요. 한약에서도 한약재를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해서 많이 발전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은 면역이군요. 네. 그렇죠. 근본적으로 모든 아주 오래 장에 가는 것은 면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면역 체계가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네. 장 트러블이 있는 분들은 네. 본인의 면역 체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힘든 사람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요즘 장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네. 변비 설사부터 시작해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만성적인 위염, 역류성 식도염, 그리고 항상 체한 느낌 뭐 이런 이 장기 쪽에 내장 소화기 쪽에 어떤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의 면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로 병이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되고 예. 장을 제가 자주 강조드리는데 우리 몸에서 뿌리에 해당되는 네, 기관이거든요. 네. 모든 영양분이 들어와서 장속을 투과한 다음에 그것들이 에너지로? 우리 몸의 어떻게 보면 뿌리 말고 이제 줄기, 몸통, 다음에 손발인 가지, 열매인 얼굴 이런 것들을 장에서 다 흡수한 영양으로 먹여 살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뭐 네. 코에 스프레이 제제라던가 뭐 한약을 먹는다던가 치료하는 방법들을 그냥 뭐 다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본다면 네. 아주 어린아이들도 사실 선천적으로 코가 잘 막히거나 코가 약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기관지가 약한 아이들, 뭐 장이 약한 아이들이 있는 것처럼 그 아주 어릴 때도 이 비염 치료를 시작을 해야 됩니까? 좀 전에 선천적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모든 생명체는 타고날 때 자기만의 면역이나 자기 방어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예. 그것이 있어야 생존을 할 수 있게 네.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것들에 약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비염이라든지 내 몸에 이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네. 이상으로 드러나면 아무리 어린 아기라도 일단 적극적인 치료는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의학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무리가 없고 큰 부작용 없이 내 몸을 도와주면서 치료하는 방법이 개발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예전에는 단순한 보약이라는 이름으로 예. 많이들 우리가 썼지만 그 방법 자체가 몸의 기운을 북돋아서
나쁜 놈보다 좋은 놈을 더 많이 키우자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감기에 자주 걸린다든지 특히 코감기 그쵸. 아니면 코가 자주 막힌다든지 네. 코 고는 아이들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코 고는 아주 아이들 같은 어린데. 경우에는 코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네. 대부분 비염이 오래되거나 축농증이 생기거나 뒤쪽에 있는 어떤 염증인 자체의 문제 때문에 코를 고는 거죠. 예. 아주 어린 아기가 코를 예를 들면 본다면? 돌 이하의 아기가 아니라면 예. 한약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스프레이라든지 연고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고요. 아. 연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발라줘서 시원하다고 하는 아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초등학교 이전에 물론 초등학교 이후에도 물론 괜찮습니다만은 그 전에 아기들한테 해주고 싶은 아주 중요한 치료법이 하나 있습니다. 아기들은 척추와 배가 건강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병을 좀 많이 빨리 좋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 배 쪽의 방법은 간단하죠. 따뜻하게 핫백을 하시고 자꾸 이 손을 따뜻하게 해서 쓰다듬어 주는 거. 이것만 하셔도 배앓이라든지 장이 꼬인다든지 소화력이 안 좋다든지 아기들의 병의 대부분은 사실 소화기 문제에서 오거든요. 두 번째는 척추입니다. 척추가 이렇게 있으면 이 양쪽 척추에 있는 양쪽 부분을 살을 이렇게 잡으세요. 잡아가지고 이제 돌돌돌돌 말아 올라가는 겁니다. 마사지를 네. 그러니까 약간 그 꼬집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꼬집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네, 올라가면서 주무르는 거군요. 예, 이렇게 말아 올라가면 네. 그 옆에 있는 모든 경혈자리들이 자극이 되는데 네. 척추 옆에 경혈자리들의 오장육부가 다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척추도 자극이 되고 자극을 그냥 쓰다듬는 것보다는 눌러주면 뭐랄까 자극만 좀 심하게 느끼기 때문에 네. 이렇게 돌돌 말아 올라주면 처음에 한두 번은 조금 아픕니다. 어른들끼리도 해보시면 네. 약간 이 중앙 부위 날개뼈 있는 그 부위에서 조금 이제 통증이 꼬집는 있죠. 듯한 통증이 있는데 나중에는 뭐 저희 얘기도 그렇지만 가르쳐 본 많은 환자분들께서 이거 안 하면 이제 애들이 잠을 안 자려고 한다고 밤이 되면 굉장히 그게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꼬리뼈부터 시작해서 돌돌 말아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시면 척추 건강에 좋고 척추의 옆에 있는 모든 오장육부의 혈자리를 자극을 하게 되고 그 안쪽에 있는 뇌척수액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뇌에서부터 꼬리뼈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척수에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편안하게 자극을 해줄 수도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폐와 연결된 부분의 자리가 목 뒷덜미 이 부분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따뜻하게 하고 그 부분을 자꾸 마사지 해주고 하는 것도 좋겠고요. 혈자리 조금 알아볼까요? 네. 조금 전에 이제 그 목 뒷덜미에 툭 튀어나온 부분이 대추라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온도 조절을 하는 굉장히 대표적인 자리고요. 예. 그 다음에 목 뒷덜미에서 귀 뒷부분을 쭉 올라가가지고 그 뒤통수 뼈가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목덜미 사이로 들어가는 진입하는 바로 첫 부분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풍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풍자가 바람 풍자, 지자가 연못이나 이 땅 같은 그런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그 바람이 자꾸 돌아서 어떤 그 문제가 생기면 중풍이 여기로 이제 들어간다는 뜻이라서 그런 이름을 아마 붙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가 또 온도 조절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대추 자리 근처, 다시 말해서 그냥 목덜미라고 보시면 되죠. 이 부분을 따뜻하게 항상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자꾸 마사지를 해서 풀어주거나 아로마라든지 따뜻한 주머니라든지 이런 것들로 자극을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고요. 비염을 좋게 하는 혈자리 중에서 손 같은 경우에 합곡은 제가 자주 말씀드린 네. 걸로 알고요. 곡지라고 해서 윗팔, 아랫팔 맞죠? 네네네. 네, 이 만나는 주름진 부분의 끝부분, 팔꿈치를 접었을 때 주름이 졌을 때 끝부분, 그 부분이 복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 부분을 자극해 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손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은 이제 세 번째 손가락을 하는 게 조금 모양이 편하거든요. 두 번째도 편한가요? 세 번째 손가락 가지고 이렇게 코 옆을 자꾸 비벼준다든지 콧불이 바로 양쪽 옆부분에 네. 혈자리를 눌러서 자극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코 망울 옆과 팔자주름이 만나는 네네. 이 부분을 자극을 해준다는 이 부분들을 자꾸 자극을 해주시면 그것도 코에 염증이 있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 비염 증상이 있는데 그대로 놔두면 다른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죠. 그 다른 증상 중에 하나가 면역이 깨졌을 때 갑자기 겹치면 알레르기성 비염이 되고 네. 당연히 축농증으로도 더 발전할 수 있고요. 얼굴 변형이 되기도 하고 그런다면서요.
이 코가 막히게 되면 자꾸 사람 입을 벌려서 숨을 쉬려고 하기 때문에 네. 여기에 모양이 조금 늘어나게 됩니다. 아. 그렇게 해서 얼굴 변형도 일어나고요. 더 나아가면은 호흡이 안 되면 당연히 이 에너지가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눈도 빨리 나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귀도 좀 그렇군요. 기능이 떨어지겠죠. 예. 그리고 코가 자꾸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 소화력 자체가 떨어져서 배가 자꾸 아프다는 소리를 하고요. 면역을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면역체가 떨어지면 사람이 피곤하겠죠. 호흡도 잘 안 되고 면역도 떨어지면 피로를 훨씬 더 빨리 느낄 거고요. 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에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당연히 키 안 큰다고 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비염은 빨리 고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사람이 먹고 숨 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본이죠. 예, 예. 삶의 근간이잖아요. 네.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먹고 숨 쉬는 건데 먹는 것은 되게 많지만 숨 쉬는 것이 제대로 안 되면 먹은 것이 연소가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영양분화 시키려면 네. 호흡이 제대로 돼야 되겠고 그러려면 비염이 빨리 치료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과 식습관 얘기해 볼까요? 채식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채식에서 이제 폐라는 장기가 호흡하는 장기긴 하지만 미네랄의 교환처기도 합니다. 그래서 채식을 많이 해서 미네랄을 풍부하게 우리가 좀 많이 먹게 되면은 네. 폐기운이 훨씬 더 좋아질 거고요. 그다음에 저녁에 좀 늦게 드시는 걸 삼가하시고 폐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찬 것입니다. 네. 이제 슬슬 봄 되고 이제 여름 되면 아이스크림들 많이 찾으실 건데 찬 것들을 삼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 습관 중에서 댁에 돌아가서는 배와 발을 좀 따뜻하게 하는 배에다 핫팩을 올려놓고 족욕을 하시는 이런 습관을 좀 들이시면 좋겠고 온도 조절, 습도 조절 두 가지를 항상 신경 쓰셔야 됩니다. 온도는 우리가 춥고 덥고 하기 때문에 신경 쓰기 쉬운데 사실 의외로 생각보다 습도 조절에 조금 소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습기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방이 있다면 한쪽 벽면 자체는 전체는 수건을 빨래. 널어준 네. 정도의 그런 정도의 가습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미세먼지가 워낙 그 이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황사나 이런 것들 대비하셔서 공기청정기라든지 그런 장치들을 조금 마련해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현대 환경이 면역을 점점 떨어뜨리게 만드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먹는 것도 비염 그렇고, 환자도 네.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뭐 계절이 바뀌면서 점점 더 심한 증상을 느낄 수도 있다는 비염에 대해서 박영환 원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감사합니다.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